아, 부모님한테 빌리셨다고요? 이자 지급 내역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리고 이자도 너무 낮은데 이거 빌린 거 맞으세요? 그래서 법원 간 일이 진짜 많아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 어설프게 보신 분들 이거 진짜 많아요. 서울시에서 8억 원짜리 아파트 사는데 아버지한테 2억 빌려서 샀다고 해서 조사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세법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가 4.6%예요. 그러면 그게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이자와 법에서 정하는 이자 액수의 차이가 연마다 1,000만 원 차이가 나면은 그거 증여로 발할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의 이자 4.6%에 딱 나오는 원금 금액이 얼마냐면 예전에 2017년 파리 대책 때 여러분들 기억하실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주택에 대한 규제가 시작됐었거든요. 그래서 주택 규제 시작하고 2018년 9.13 대책, 2019년 12.16 대책, 2020년 7.10 대책이 연마다 하나씩 나왔었죠. 그때마다 점진적으로 주택 취득 처분에 대해서 조사가 점진적으로 일어났어요. 예. 그래서 많은 분들은 주택 취득, 자금 조달 계획서 그건 알겠다. 그럼 취득할 때만 조사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데 처분하는 것도 그 당시에 조사를 했었어요. 파는 것에 대한 양도소득세도 조사하지만 이런 식이에요. 너 좀 싸게 판 것 같다? 주변에 있는 것보다? 그런 것들도 조사를 했었어요. 근데 제가 불과 2달 전에 그 케이스를 이미 받았어요. 이거 이상한데요? 주변보다 좀 싼 것 같아요 하면은 진짜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제가 왜 어게인 이걸 말씀드리냐면 예. 저는 누구보다 부동산 관련된 양도상속 증여만 하는 세무사잖아요. 예. 누구보다 케이스가 많이 들어오는 편이잖아요. 그렇죠. 성수 1구역에서 제가 아시는 분이 2021년도에 증여받았는데 예. 갑자기 지금 연락이 왔어요. 증여를 했고 증여세도 연부연납으로 다 내고 있는데 네. 거의 다 연부연납도 끝나가는 과정인데 예. 증여세 연부연납은 최대 5년간 쪼개서 낼 수 있거든요. 예. 근데 이거 당시 증여에 뭐 잘못된 것 같다 그래서 조사가 지금 그러니까 지금 많은 분들이 생각을 할 때 이런 보도자료 보면 25년 뭐 1월 초에 한 것도 조사하겠다 이러잖아요. 예. 거기에 얽매이시면 안 돼요. 왜냐면 지금은 거래량이 많이 없어졌어요. 왜 없어졌죠? 627 대책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가계대출 강화 방안 때문에 고가 부동산 거래부터 해가지고 거래가 거의 없어졌단 말이에요. 그러면 세수 확보를 좀 하기 위해서 조사 건수가 많이 있어야 되는데 없어요. 예. 과거의 큰 사례들을 이제 조사할 수가 있어요. 저는 딱 느낌 왔어요. 그래서 시즌 느낌이다. 이거 예전에 정말 강도 높았을 때 그 느낌이 나서 예. 그러니까 불과 2022년도부터 한 2025년쯤 초반까지 자금 출처 조사하셨던 분들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니 뭐 별일 없었네 뭐 이런 분들은 강도가 진짜 낮게 봤을 거예요. 근데 다시 강도가 세질 건데 저는 그 강도가 어느 정도 센지를 그 당시에 정말 많이 경험했었어요. 최근에 주택 취득자금 그래서 얼마나 빡빡해졌는지 이걸 보여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 예. 3월 19일부터 시작돼요. 3.19 대책부터. 그때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강남 3구랑 용산을 묶었었죠. 예. 그리고 조정 대상 지역 묶을 수도 있어. 조심해. 이렇게 말을 했고 다양한 조사를 했었습니다. 그때 조사가 나왔던 게 그 다음에 4월 달에 15억 원의 아파트 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했었어요. 그래서 이 정도 낮은 금액 원래 안 하는데 조사를 좀 했다. 좀 신기하다. 그 다음에 6월인가 7월에 13억 8천짜리. 그 다음에 8월 7일 날 서울시에서 건수를 너무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원래 한번 이런 것들 조사를 하면 대부분 500건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200건이에요. 근데 서울시에서 예. 이번에 8월 7일 날 3,662건을 국세청에 통보를 했어요. 거기 사례로 든 게 뭐냐면 8억 원짜리 아파트 사는데 예. 아버지한테 2억 빌렸는데 이거 증여 아니에요? 라고 조사하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가액이 확 낮아졌죠. 그때 예. 딱 전 느낌이었어요. 왔다. 왜냐하면 6월 27일 날 대출 규제로 6억 원 맥스한도 찍었잖아요. 예. 그래서 지금 9억이나 10억 원에 대한 주택 거래량이 이미 50%가 넘어갔어요. 왜냐하면 자금이 본인 갖고 있는 게 한 3억, 4억밖에 안 되니까 6억 대출에 자기 자금 3, 4억에서 10억짜리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에 대한 거래량이 기존에 38%에서 거의 50% 초과로 넘어갔거든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거래가 10억 이하야. 그러니까 잡을 수 있는 게 10억 원 이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8월 26일 날 경기도에서 똑같은 패턴의 조사를 합니다. 경기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부천시에 3억 1천만 원짜리 아파트가 부모 자식 간의 거래가 있었는데 조금 싼 거 같으니 조사해 주세요 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느낌이 딱 온 거예요. 3억까지 왔다. 그러면 여러분들 진짜 웬만한 빌라 사고 팔면 초대장이 날아갈 겁니다. 당신을 초대합니다 하고 올 거예요. 627 대책 이후에 주택 거래량이 10억 이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짜 많이 일어나는 건데,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여기에 대한 조사들이 일반적인 분들에 대한 조사라고 봐요. 정말 실거주의 목적에 그렇죠. 많이 부합되는.
아이고 우리 아들 결혼하는데 3억짜리 주택 하나 줘야지 이 느낌인데 아 여기까지 조사를 하는 게 맞을 것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네. 전 개인적으로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제 이런 유사한 형태의 이제 조사가 계속 일어날 것이라고 보는 게 9월 7일 어저께 대책 딱 보고 거의 저는 확정지었어요. 아 우선은 매매계약 거래신고나 다양한 세무조사 사례 이런 딱 문구 있잖아요. 제가 그래도 거의 10년간 이런 보도자를 분석을 했었었는데 딱 느낌이 와요. 아 이제 진짜 쉽지 않아지겠다. 자 여기 우선은 이번에 9월 7일 그 크게 세금 관련된 부분은 없지만 이게 세금과 관련됐다라는 시각을 말씀드리는 게 5가지예요. 첫 번째로 부동산 시장 감독 기능 강화하겠다 그래서 조직을 신설한다 그랬어요. 근데 여기가 보게 되면 국토부, 금융위, 국세청, 경찰청, 금감원 등이 참여한다. 그러니까 부동산 범죄에 적극 대응하겠다 해서 수사권이 있는 조직을 신설을 해요. 그러니까 기획부동산 허위매물 처벌 근거 마련하고 경찰이랑 지자체 특사경이 특별 업무에 대해서는 수사권 가지잖아요. 경찰이랑 똑같이. 근데 그거 핵심이 뭐냐면 가격 띄우기랑 다운 계약이에요. 왜냐면 요즘 계약했다가 해지된 건이 막 1000건이에요. 어유 엄청 많아요. 엄청 많잖아요. 그게 말 그대로 그 느낌이 오잖아요. 이게 시세 조작이 아니냐 이런 뉴스가 많이 나오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보겠지만 그런 조직이 생기면 정말 가족 간의 거래도 아 이거 너무 크게 차이 나는 거 아니에요? 라고 했었을 때 이 관련된 퀘스천을 받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여기 보면 국토부랑 뭐 국세청이랑 MOU 체결해서 정례 협의한다는데 이 패턴들에 대해서 서로 정보 공유를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 보는 시각이 달라요. 제가 그걸 경험을 해보니까 이제 부동산원이나 시군구청은 진짜 취득 가액에 대해서만 집중을 하고요. 그 다음에 그게 결국은 증여였어? 그럼 국세청이 그냥 넘기는 정도만 하기 때문에 그런 상황에서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를 한 기관에서 이제 속된 말로 다 보겠다 그러면 더 많은 부분들의 필터가 될 수도 있어요. 이걸 좀 아셔야 될 것 같고 뭐 AI로 이제 전세 사기 분석한다라는 거는 이제 추후에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 두 번째로는 주택 매매 계약 신고 관리 강화인데 이거는 이제 중개사님들 당연히 아셔야 되는데 이게 말 그대로 실거래가 띄우고 자전거래 하는 게 매매 계약하고 별도 증빙자료를 안 내니까 이제 계약서만 쓰지 말고 야 그러면 계약금 입금한 거 증빙자료 무조건 제출해. 이걸 의무화를 시키는 거죠. 이거 26년 1월부터 할 것 같은데 이제 이거 생기면 말 그대로 이제 그 실거래가 띄우기는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자 그다음에 세 번째로 제가 이제 주무대로 하는 게 불법 의심 사례 이제 세무조사인데 저는 여기가 불과 이제 보도자료에서 7줄이지만 저는 7줄로 1시간도 얘기할 수 있어요. 네. 저는 이게 해석이 여러 가지로 되니까 첫 번째로 고가주택이라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예로 20억 이상인데 세법에선 고가주택이 12억 초과예요. 저는 20억 이하가 아니에요. 분명 더 낮은 걸로 할 거예요. 신고가 거래라고 했으니까 좀 그 아파트 단지세에서 너무 비싼 거래에 대해서 조사를 하겠다. 근데 이건 이미 국세청장님께서도 얘기를 했죠. 고가 아파트들에 대해서 전부 다 조사하겠다. 지금 이미 하고 있습니다. 벌써? 네, 이미 그리고 지지난달에나 이렇게 부동산원에 내가 이제 신고를 했었어요. 갑자기 한 2-3달 있다 연락이 와요. 생각해보니까 서류가 좀 부족했었던 것 같아요. 다시 제출하세요? 네, 연락 오고 있을 겁니다. 지금 경험하시는 분들 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부동산이랑 시군구청에 소명을 하잖아요. 이게 그러면 업무가 끝났는지 안 끝났는지를 안 알려줘요. 그러니까 실무가 돌아가는 거를 이제 저야 밥 먹듯이 아니까. 근데 이걸 평생 사실 우리가 주택을 사고 파는 게 평생 해봤잖아요. 5번 내외인데 그 한 번 때 전화 한 번 온 것도 가슴이 척컥 내려왔는데 근데 그게 끝난 줄 알고 한 2달 지나니까 이제 약간 긴장 풀렸다는데 갑자기 또 문자가 날라오면 초대장 날라오면 이제 가슴이 덜컹하는 거예요. 그렇지. 그런 것들에 대한 거래가 조사가 이제 압도적으로 좀 늘어날 거예요. 거기다가 주택 거래량 자체가 별로 없잖아요. 제가 거의 장담할 수 있어요. 왜냐면 토지거래 허가구역 때문에 주택 거래량이 거의 90% 이상 줄어들었잖아요. 강남 3구랑 용산은 그냥 거래하면 100%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거의. 그런 것들 무조건 나올 거고, 그 다음에 뒷줄에 읽으면 법인자금 유용 의심거래 집중조사. 이거 지금 25년도 들어서서 2개월 단위로 그룹핑 맺어서 계속 조사하고 앞으로도 할 거예요. 그래서 5월, 6월 신고분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요겁니다. 법인을 내가 운영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대출이 주택대출이 6억까지밖에 안 되잖아요. 법인에서 대출을 받아서 여기 자금을 쓰거나 아니면 속칭 말하는 막 법인에 자금이 많이 있어요. 그 자금을 개인이 가져가서 주택을 사는 거예요. 왜냐면 법인으로 사면 취득세나 보유세가 너무 세니까 그 자금을 마치 자기 거인 것 마냥 끌고 가서 써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제대로 된 회계 처리해라. 이게 4월 달에 이미 조사를 했었어요.
너 법인에서 가져간 거 알겠어. 그때는 뭐였냐면 이게 이제 남성분이셨는데 자기 아내와 엄마 아빠 거에 법인으로부터 10억씩 가져갔었어요. 아이쿠. 그래서 그거에 대한 회계 처리 제대로 안 했다 그래서 조사하라. 그러니까 점점 정교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허투루 여러분의 옛날 생각으로 법인 자금 좀 가져와서 하면 되지. 그러면은 이제 말 그대로 사실은 법인 자금에 대한 회계 처리 제대로 안 하면 그게 사실 횡령이잖아요. 횡령이죠. 네, 횡령이지. 맞아요. 법인을 내 걸로 보고 있으면 안 되니까. 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세무조사가 강화될 거다. 근데 그것에 가장 첨예해지는 게 요게 진짜 핵심이세요. 여긴 진짜 집중하세요. 취득자금의 흐름과 원천을 추적하여 가족, 친인척 등에게 차입금 위장 증여. 이 7글자로 게임 끝났어요. 이거는 아주 강력한 의결이에요. 의사예요. 말 그대로 예전에 2017년도만 하더라도 이제 막 부모님한테 돈 빌려서 쓰면은 뭐라고 했냐면 아니 무슨 가족 간에 돈을 빌려요. 차용증을 써요. 예전엔 좀 그랬어요. 근데 요즘은 부동산 가격이 좀 올랐으니까 취득할 때 자금이 없으니까 부모님한테 몇 억씩 빌리는 거 기본으로 하잖아요. 요즘. 예. 그러면 요즘 차입금 쓰면 그냥 조사하실 때 조사관님들 아주 그냥 심플하게 말해요. 차용증, 그 다음에 이체한 내역, 이자 이체한 내역 빨리 갖고 오세요. 없잖아. 예, 없으면 바로 때려. 이제 바로 때릴 거예요. 예. 그러니까 이게 정말 강한 거예요. 차입금 위장 증여는 뭐냐면 제 개인적으로 좀 더 강하게 말하면 부모 자식 간에 돈 빌린 거 증여로 보겠다는 얘기. 무조건. 예, 그게 2018년도부터 21년도에 그러게 강했어요. 아, 부모님한테 빌리셨다고요? 이자 지급 내역이 하나도 없는데요. 그리고 이자도 너무 낮은데 이거 빌린 거 맞으세요? 그래서 법원 간 일이 진짜 많았어요. 그래서 이거 유튜브 어설프게 보신 분들 이거 진짜 많아요. 아까 그 기억나세요? 서울시에서 8억 원짜리 아파트 사는데 아버지한테 2억 빌려서 샀다고 해서 조사했잖아요. 예. 왜냐하면 세법에 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자가 4.6%예요. 그러면 그게 있습니다. 실제 지급한 이자와 법에서 정하는 이자 액수의 차이가 연마다 1,000만 원 차이가 나면은 그거 증여로 발하라고 있어요. 그래서 그 1,000만 원의 이자 4.6%에 딱 나오는 원금 금액이 얼마냐면 빌리는 금액이 2억 1,700만 원 정도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분들이 항상 뭐라고 생각하시냐면 야 2억까지는 그냥 무이자로 빌려도 돼 라고 생각을 하는데 요즘은 이제 어떻게 될 거냐면 2억을 어떤 합리적 경제인이 은행에만 집어넣어도 이자가 2% 나오는데 그러면 이 이자의 차액에 대해서 과세를 하는 게 아니라 원금인 2억 원이 무이자로 빌렸어? 야 이게 무이자로 빌려준 게 맞아? 그냥 2억 원 다 증여 아니야? 라고 때려버릴 수 있다고요. 그래서 아까 그 8억 원에 2억 원 사례 딱 한 줄 보자마자 제가 이거 이제 때리는구나. 때리는구나. 저는 그냥 알아요. 여기에 딱 7글자 차입금 위장 증여 딱 보고 이제 시작됐구나. 기조가 바뀐 거예요. 예. 그러면 여러분들 허투루 예전에는 막 1, 2억 그냥 무이자로 빌려줘도 돼. 근데 저는 절대 그렇게 말 안 해요. 전 상담할 때 아니 1억 원을 누가 공짜로 빌려줘요.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세요. 하다못해 월이자 10만 원이라도 주는 게 맞다고. 허투루 생각하지 마라고 하는데 많은 분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 정도는 괜찮았어. 예전에 됐어. 근데 문제는 흐름이 바뀐다고요. 근데 저는 흐름이 바뀐 걸 3월 때부터 봐왔기 때문에 완전 바뀌었어요. 여기서 그래서 결론을 딱 지을 수 있어요. 정말 조심하셔라. 그리고 법인 자금 부당 유용, 아까 말했던 법인 자금 마음대로 쓰지 마라. 예. 그리고 하단에 보면 최근 3년간 세무조사 걸쳐서 세금 추징을 하겠고 그 다음 3천여 건에 대한 채무 상환 여부 사후 관리하겠다. 아까 말씀드렸던 22년도 꼭 조사 다시 할 수 있다는 거. 여기 딱 적혀 있잖아요. 최근 3년간 세무조사. 그러니까 이런 거를 해석할 수 있으면은 보여요. 그리고 여기 3천여 건에 대한 채무 상환 여부 사후 관리 있잖아요. 예. 이런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부모님한테 내가 2억 빌렸다고 하고 이자를 조금씩 지급을 했어요. 이분은 이제 말을 잘 들은 거죠. 그래서 이자 지급을 하고 조사가 나왔어요. 그래서 봐라 나 이자 갚았다. 오케이 넘어갔어요. 꼭 이래 조사가 끝나면 이자를 안 갚기 시작해요. 나는 이제 평생 안 볼 거라 생각. 오. 그렇죠? 예. 그거를 매년 사후 관리해요. 이걸 많이 몰라요. 뒤에 채무를 그럼 진짜 갚고 있는지를 계속 봐요. 네 번째는 이제 앞서 말씀 좀 드렸지만 결국은 2개월을 그룹핑을 해서 2개월 동안의 신고분에 대해서 계속 조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수도권은 다 하고 있어요. 현장 점검도 하고 기획조사도 하고 있어요. 이런 거 할 때 제가 말씀드리는 게 중개사님들이에요. 중개사님들이 그래서 아예 안 나가버려요. 사무실에. 출근하면 갑자기 들이닥쳐가지고 그 아시잖아요. 계약서 막 복사하고 왜 실거래가 신고 안 했냐고 과태료 때리고 해버리니까 아예 출근 안 해버려요. 요즘은 점점 타이트해지는 게 이제 국토부, 서울시 허가관청 이렇게 공조로 조사를 하니까 숨 못 쉬겠다라고 하는 경우도 좀 있으세요. 중개사님들은. 그런 경우 있고.
그다음에 5번째, 아까 말씀드렸던 자금 조달 계획서, 자조서 예. 작성을 더 세분화시켰습니다. 이거 정말 잘 써야 되는데 실무 얘기를 해드리면 이런 거 쓰실 때 어떻게 하시냐면 중개사님이 전화로 이렇게 와요. 이제 자조서 쓰려고 하는데 어떻게 취득하셨어요? 그러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 돈 12억으로 샀어요. 자기 자금 12억. 이런 바로 초대장 날라와요. 디테일하게 하죠. 대출은 몇 억이고요. 엄마한테 3억 빌렸고요. 증여는 2억 받았고요. 내 소득으로 얼마 했어요. 요거를 아주 디테일하게 쓰지 않으면 디테일하게 써도 조사가 나오는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자기 자본 12억 쓰면 이게 PCI 기법이라 그래서 예. 자기가 그동안에 번 돈이 5억도 안 되는데 12억짜리 어떻게 사? 바로 조사한 거예요. 최근에 6월 27일 날 대출 규제 이후에 여기 첫 번째로 항목 보시게 되면 대출의 항목을 세분화시켜 놨어요. 첫 번째로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그 밖의 대출로 나눠져 있었는데 그 밖의 대출을 또 쪼갰습니다. 그래서 사업자 대출, 해외 금융기관 대출. 우리나라는 LTV나 이런 거 제한이 있잖아요. 주택에 대해서. 그렇죠. 다주택자는 거의 대출이 안 되니까. 해외 금융기관에서 갖고 오면 되잖아요. 그런 부분도 명시를 해라. 약간 그거 목적인 것 같기도 해요. 외국인들이 취득할 때. 오케이. 외국인들은 LTV를 피해가니까. 그렇지. 예. 그리고 이제 자기 자금도 세분화 있는데 이제 네. 그걸 넣습니다. 제가 이것 때문에 코인 관련된 책을 2권 정도 썼었는데 예. 가상화폐 매각 대금을 이제 세부 항목을 추가를 했어요. 너가 만약에 코인으로 돈을 벌었어? 그러면 코인으로 얼마를 벌었는지를 여기다 써. 그리고 관련 서류 제출을 해. 이 부분 이제 타이트해질 거예요. 그래서 이거 서류 제출하기 쉽지가 않아요. 왜냐면 결국 가상자산 사업자인 업비트나 빗썸에 들어가서 내역 다 다운받아가지고 그걸 계산해가지고 써야 돼요. 쉽지 않아요. 제가 그걸 몇 번 해봤기 때문에 해봤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코인책 쓴 거예요. 왜냐면 코인 하시는 분들이 돈을 벌면 1등 아파트 사요. 왜냐면 되게 상징적인 거야. 예. 나는 1등이니까 1등 아파트를 비싼 돈 주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때 처음 알아요. 취득세도 처음 알고 자금 조달 계획서라는 거 처음 알고. 예. 근데 코인은 소득이 0원이에요. 소득 포착이. 왜냐 아직 세금을 안 내잖아요. 그렇지. 그러니까 이 사람은 예를 들어서 코인으로 100억을 벌었어도 이 사람이 번 소득은 0원이니까 아니 당신은 어떻게 샀습니까? 100억 이거 증여받은 거 아니에요? 조사 100% 나와요. 코인은 돈으로 취득을 하면 100%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을 아예 넣었어요. 그래서 소명을 미리 해라. 그러면 좀 덜 할게. 그리고 제출 의무가 확대되는데 마지막이 이겁니다. 이것도 약간 이슈가 있죠. 왜냐면 지금 투기과열지구랑 조정대상 지역은 자금 조달 계획서 써야 되고 투기과열지구는 거기다 증빙 서류까지 내야 돼요. 예. 그러니까 방금처럼 코인으로 돈 벌었다? 야, 내역 다 내. 이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이제 추가를 했어요. 예.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에 주택을 만약에 샀다? 그러면 자금 조달 계획서도 쓰고 그 자금을 입증할 수 있는 통장 사본이나 거래 내역 아니면 차용증, 대출, 얼마 받았는지 부채, 증명서 그런 것들 다 내라라고 하는 게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추가가 됐어요. 근데 이번에 공급대책에서 마지막에 추가된 게 그거잖아요. 가격의 상승이 급변하게 될 것 같다라고 하면은 시도지사가 아니라 국토교통부 장관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국토교통부 장관님이 뭐 예를 들어서 서울시랑 뭐 과천, 성남 이렇게 지정하면 이제 거기 주택 거래에 대해서도 아주 빡빡해질 거다. 저는 이제 그러게 보는 거죠. 이 어게인 2017, 2021이라고 했지만 어게인은 아니에요. 왜냐면 그때는 맞고 지금은 힘들어요. 왜냐면 그때는 10억 내외의 아파트 부동산 거래 소명이 아주 압도적으로 많았기 때문에 사실 소명이 웬만하면 됐어요. 그리고 과세 추징이 돼도 견딜 만한 금액이었다고. 예. 근데 요즘은 조금 이제 숨만 쉬어도 가격이 막 20억 툭툭 해버리니까 와, 그 가액이 좀 쉽지가 않아요. 거기다가 세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격의 렌지가 다르다고 했잖아요. 예. 6억 대출 플러스 3억, 4억에서 10억 미만의 범위에 대해서 거래량이 많아질 건데 그 거래량에 대해서도 조사가 많아지면 아니 나 같은 금액도 조사를 하나? 라고 생각하셨던 분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겠다. 그분들마저도 조사를 받을 수 있다. 네, 맞아요.